동아일보의 악의적 칼럼인데 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기도 한데, 예.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뉴스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뉴스고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건 좀 오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인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관계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보도나 뭐 사과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우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미 나는 언론애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들의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 다물어 언론 보도 똑바로 해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때 집어넣어서 또 음침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우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쳐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그러니까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우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서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예.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렇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건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핵무기 아니, 없애고 한반도에 70조 원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죠. 아니 70조 원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규모로 볼 때 700억 달러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 싸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레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있는 걸 가정하고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이 돼버리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적이 없다가 끝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정님 속마음 같으면은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싶지. 근데 그 프레임이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으로 가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렬하게 반대편 해석이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자, 어쨌건 동아일보 정정 보도하세요. 홍준표처럼 해야 됩니까? 청와대 출입 금지. 부스 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빼! 부스도 빼!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겠죠. 네. 김우겸 대변인이 장제원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랑 막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 품격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김우겸 대변인이 그런 거죠. 야 똥아! 아이씨, 알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하고 가짜뉴스 뭐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고 오늘도 추가로 또 고발하고 그랬죠? 네. 어떤 것들이에요? 그 가짜뉴스의 내용이? 그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 두 가지인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작 방식의 문제, 예. 매크로 의심 이 두 가지. 먼저 그 가짜뉴스의 내용부터 좀. 예. 예, 가짜뉴스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이 났다. 허허허. 예, 그런 류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이제 카톡 폐쇄망을 통해서 급격히 유포되고 있고요.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뭐 종편의 가짜 뉴스를 저희가 고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로 끝난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 허위 사실인 경우 예. 고발했고요. 예. 그다음에 댓글의 경우는 좀 말하기가 끔찍한 내용들인데.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능지처참하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막 성적인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말하자면 방화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뭐 CCTV에 포착됐다. 이런 악성 댓글인데 네. 이게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경우 심의에 걸릴 것 같은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댓글들. 예, 그리고 그 현송월이 왔을 때도 그냥 뭐 현송월이 온 것을 반대한다. 이런 거는 뭐 고발의 대상이 안 되고요. 막 쌍욕, 성적 비하,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매크로 조작. 그건 좀 이따 좀 예, 따로 떼보고요. 예. 지금 가짜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건 이제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SNS란을 통해서
아무 근거 없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와 너무 심한 댓글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MBN과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 엄정하게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 추궁하겠다 이렇게 좀 결이 좀 다른 두 가지 결례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이걸 주제로 삼은 건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우리 뒤에 다시 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SNS상 유통되는 좀 지나친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장해찬 씨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가짜뉴스라던가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를 지금 방송에서 들기 힘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들을 과도하게 그 가족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들은 그 타겟이 뭐 보수 정치인이든 진보 정치인이든 간에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 가짜 뉴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만 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맞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뭐 고발을 아직까지 한 건 없는데 뭐 731건 정도 이제 고발이 가능한 것들을 뭐 취합을 해놨다고 네. 합니다. 당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예. 또 뭐 대선에 출마는 안 했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온 이후에 가짜뉴스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정치권에 뭐 너나 할 거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발언들을 조금 조명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말씀하세요. 듭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모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가 이것도 참 말하기 외람됩니다만, 뭐, 비속어는 아니에요. 박근혜 생식기, 이런 키워드가 대통령 연관 검색어로 떴었고, 또 박근혜 돌대가리, 이런 키워드들이 떴습니다. 근데 이 연관 검색어 삭제를 당시에 이제 포털사이트에 요청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규제심의기구가 받아주지 않았었고요. 예. 예를 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이 명예훼손 댓글 같은 경우 말씀하신 이런 인신공격 댓글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해도 명예훼손 댓글을 삭제하는 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해서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 악플이 정말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일 레벨이 아니다 해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네. 이 2015년 당시에 왜 이런 것들을 좀 반대했을까? 한창 특히 집권 정부인 보수당에 대한 굉장한 인권 모독, 뭐 쥐나 뭐 닭을 비유한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좀 옹호했었던 과거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환영하지만 좀 그 태도가 달라진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는 즉 법적 대응을 한 거는 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국민 대상으로 고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국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악플 달고 말도 안 되는 걸 유통시키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법적 대응은 환영하는데 왜 2015년에는 그렇게 세게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저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최초로 이 말을 한 건 홍준표 대표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다가 그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악성 댓글에 대한 공동대처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파적인 갈등 그리고 네. 이게 우리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뭐든지 색깔론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현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보다는 주로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게 남북관계 관련된 기사예요. 아하. 평창 올림픽이라거나 뭐 그런 남북관계 진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조금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무튼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어. 그 매크로 등 조작을 콕 찍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이제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성 댓글 조작. 그러니까 매크로 조작을 가정하고 법을 만든 정도인데 이제 이게 새누리당에서 과거에 추진하던 사이버 모욕죄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네, 있는 게. 네. 그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계적인 댓글 조작이라든지 아하. 그런 걸 명시한 법안 정도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좋네요. 뭐 제가 네. 그 가짜뉴스에 공동위원회 만들어 대처까지는 어려워도 그럼 네. 그 어떤 법 제도를 조금 강화하는 쪽에 대한 국회 논의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이야기는 오늘 주로 이제 도를 넘는 악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를 들면 네. 뭐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통해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뭐 CIA나 FBI에서 막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언론사 그러나 뭐 검증이 안 된 언론사 매체를 통한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제 사이버 뉴스 경찰들이 이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로. 네. 그런 것도 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야를 넘어서 알겠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댓글 조작이요. 국정원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 댓글 부대가 댓글을 조작하던 방식과 너무나 유사한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튼 더 수사 네, 결과를 수사를 지켜보도록 좀 하고. 철저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토크는 두 분의 생각의 결이 같습니다. 같은데 묘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느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결론은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정치권이 법제도를 어떻게 조금 강화할 것인지 어디까지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주제다. 이 정도 말씀 나누도록 하죠. 자,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 보도나 뭐 사과 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의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미 나는 언론애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들의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 다물어 언론 보도 똑바로 해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네.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 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때 집어넣어서 또 흠집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는 네, 게 맞습니다.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서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예.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렇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건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 동아일보의 악의적 칼럼인데 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 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기도 한데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 뉴스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 뉴스고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건 좀 오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인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 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관계 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언론을 단합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우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쳐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그러니까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우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